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소법이 또 드디어 시작이네요.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형소법을 같이 하겠습니다. 16회, 아마 보강 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16회에서 18회 정도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끝났을 때 여러분이 형소법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맨날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공부하는 거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로 좋은 결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고를 좀 해야 되니까 경찰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형소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형소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했었는데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괜찮아요. 손 들어요. 손 드세요.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경찰에서 채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 간단히 하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대학 졸업했고요. 경찰대학 졸업해서 경찰에 임용이 돼가지고 1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몇 년 전에 경정으로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경찰 근무하면서 거의 주로 이제 수사하고 형사 쪽만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형소법을 배우시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무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책에 있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감 있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좀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제가 경찰 근무하다가 그 경찰 교육원이라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들 가르치는 데인데 그 경찰 교육원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그 교수 생활을 했어요. 경찰관들 가르치는 기관인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고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사법고시를 했어요. 현직에 근무하다가 현직 근무하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나오고 검사, 판사, 변호사 15 다 하고 경찰로 돌아갔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비가 한 달에 5만 원인데 5만 원만 내고 있어요. 로펌에 등록만 해놓고 지금 그러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은 강의를 이 노량진 쪽에서는 이그잼 학원에서 지금 경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신림동에서는 이제 경찰 간부부생 오늘 오후에도 또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간부부생 강의를 해야 되는데 후보생 강의하고 로스쿨 쪽은 제가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로스쿨 쪽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쪽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교육기관은 여러분 합격하시면 가는 중앙경찰학교 있죠.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가 형소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올해부터 들어가는 친구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형사소송법을 배우고요. 형사소송법을 시험을 봐서 60점이 안 되면 퇴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합격해봐야 들어가서 나와요. 근데 아마 이제 형소법 처음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30시간 배우거든요.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가 30시간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30시간 가르치는데 30시간 배워가지고 과연 6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아마 1순환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1순환이 약 한 60시간 정도 되거든요. 60시간 해도 여러분 시험 가면 60점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중앙경찰학교에서 저한테 30시간을 주면서 30시간 만에 해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마 중앙경찰학교 가시면 학교 가시면 저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중앙경찰에서 보는 교재가 우리 현재 교재의 축소판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돼 있고 형법도 시험을 봐요. 형법하고 형소법은 두 과목을 봐서 60점이 안 되면 퇴교를 당합니다. 그 형법은 모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 교수님이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아직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지금 실제로 중앙경찰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인데 하여튼 나중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중앙경찰학교 가서 그때 가서 또 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강의를 지금 여기 노량진에 온 지는 제가 지금 6년, 7년 차 된 것 같은데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다른 데 있는 교수님들보다 강의를 뭐 짧게 한 것도 있고 길게 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 경찰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강의를 한 6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학원가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 강의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 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저는 경찰 근무하면서 매년 전국에 있는 공무원 교육기관에 있는 교수들끼리 모여서 강의 대회를 합니다. 지금 매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 대회를 해서 1등을 하면 대통령상을 줍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경찰 대표로 나갔어요. 제가 우리 경찰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때 해서 제가 대통령상을 타고 소방공무원이 총리상을 타고 그다음에 충북교육청 누가 장관상 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 대회 나와서 대통령상 한번 타고 그 덕분에 유럽 연수도 갔다 오고 김대중 대통령 부르셔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태어나서 그런 적이 처음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법 과목이지만요.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실무입니다. 실무. 이 형사소송법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무입니다. 형법은 오히려 이론이에요. 형법은. 근데 형사소송법은 실무 과목인데 실무를 모르면 나도 책을 보고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심어드리기가 어렵지만 저는 경찰, 검사, 판사 다 제가 해봤고요. 전부 다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의도 제 나름대로는 뭐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자신 있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고득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뭐 자만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란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도 경찰 공부하는 친구 중에 형사소송법 어떤 책을 보느냐 그러면 여러분 현재 경찰 시험에 출원하는 인원이 있죠. 경찰 시험을 몇 명이 본다라고 하는 그 인원의 대부분의 학생이 제 책을 봐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매년 나가는 책의 수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 인원수 정도로 책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량진에 다른 학원에 계신 그분들은 좀 다른 책 보겠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의 제 책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하시고 없는 건 안 하셔도 안전하다 그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만 하시면 여기 없는 게 나오면 다 몰라. 그죠? 다 틀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제 강의 들으시고 제 교재를 보시면은 안전하게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라는 말씀에서 제 소개를 드린 거니까 처음부터 제 자랑을 좀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시고 하여튼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은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를 이론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찰이라면,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 내가 피고인이라면 라고 생각하고 배워보세요. 그러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TV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 뉴스 나오면요,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나와요.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뉴스에서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는 것 뿐이에요. 이제 형사법을 배우시니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들을 때도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게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듣고 나면 저게 저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아마 이렇게 되겠구나.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리 와보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설명도 해주실 수 있고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경찰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임용을 받았을 때, 특히 뭐 국가직이나 법원직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검찰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또는 법원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좀 편할 겁니다. 그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수업은 저는 가능하면 2회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형사법 강의를 들을 때 저처럼 자꾸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차를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암기로 공부하면 고득점 절대 안 나와요. 야,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한 과목 공부할 때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5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암기량을 줄여야 돼요. 암기하지 않고도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암기하지 않고 하려면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이해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만 고고미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그러면 참 공부가 힘듭니다. 공부 기간 길어져요. 우리 학원은 특징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뭐 이그잼 경찰학원이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오자, 뭐 가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추천해 갖고 와요. 저희 학원은 대부분이.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야 무조건 거기 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상당수가 어디서 오시냐면 다른 학원 거쳐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원에 있다가 다른 학원 가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다른 학원에 있다가 해도 안 돼서 우리 학원으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공부 습관이라는 게 처음에 좀 잘못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려요. 외워버리면 되죠. 뭐. 저는 모르면 외워버려요. 그리고 일단 배울 때부터 이해를 안 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대충 외워버리는 공부가 돼가지고요.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참 제가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기본 강의 내용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학원에 있다 오신 분들은 어떤 제가 상담 들을 때가 있냐면 기본 강의를 듣고 어렵다고 그래요.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까? 저는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도대체 그 학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 기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면 도대체 뭔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시험은 기본 강의 갖고도 안 되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조차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공부 습관이에요. 공부 습관이 쉽고 편하고 재밌는 것만 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할 때는 좋지만요. 시험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험 점수는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시험은요. 꼭 출제위원은요. 어려운 부분 한 30%, 쉬운 부분 한 30%, 중간 부분 40% 이게 딱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딱 비율을 정해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려운 거 다 제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하려면 이해가 필요해요. 처음에 공부 습관도 어렵다 그래도 이게 뭐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암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 공부량을 부담 덜어드리려고 수업 시간에 암기까지 시켜드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두문자도 따드리고 뭐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수업만 잘 들어도 이해와 암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 한 3교시쯤 지나면 OX 문제가 나가요. OX 문제가 나가는데 그 OX 문제는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푸시고 내일부터는 수업이 8시 반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겠지만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30분 동안은 전날 배운 거를 OX를 같이 저랑 풀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풀어오셨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날을 OX 풀면 전날 내용을 복습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 한번 듣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고 제가 OX 풀어드리고 그러면 3번 반복이 돼요. 3번 반복. 그것만 해도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는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보죠. 주말에는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여러분이 또 한 번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걸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학원에서 저희 학원은 시스템 자체가 다른 학원하고 좀 많이 달라요. 사실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못하는 건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힘듭니다. 근데 저희 팀은 교수들이 특징이 사실 여기다 다 올인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다른 일반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경찰에 올인하시는 분들이라서 전부 다 제가 좀 미안하지만 고생스럽지만 좀 합시다라고 하는데, 우리 팀 교수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해야 되는 건 해야죠, 이렇게 이래되는 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학원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교수들은 전부 우리 학원에 연강으로 가시는 것도 알죠. 이거 다른 교수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효과가 좋다는 거 알면서도 못합니다. 근데 연강 제도로 가는 거나 뭐 진도별 모의고사 보는 거나 뭐 미리 30분 나와가지고 복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뭐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스템만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특별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 많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때 하는 내용만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십시오. 내가 기본 강의 때 하는 내용 말고도 다른 걸 더 하겠다고 하시면 이도저도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하면 최고 좋죠. 근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수 있냐,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든 걸 처음 배우는 건 생소한데, 이 내용 자체도 지금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서 하나를 오바를 해갖고 더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없는 분보다 적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강의만 잘해도 실제 시험에 가면 한 7, 80점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쉬울 때는. 근데 그 정도로 기본 강의가, 제 기본 강의 여러분한테 뭐 아주 적지는 않아요. 거의 한 실제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70%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 때. 나머지 30%는 심화 강의 때 해요. 그러면 기본 강의 때 주로 안 하는 게 뭐냐? 판례예요, 판례. 좀 어려운 판례 같은 건 기본 강의 때 안 합니다. 그걸 심화 때 다 한단 말이에요, 판례는. 근데 어쨌든 지금 기본 강의 때는 기본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시간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마스터하시면 되고, 내가 기본 강의 때 배운 내용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린다라고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가지고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법 과목이다 보니까. 법을 안 배우신 분 처음에 용어가 익숙치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엔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일순환 때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가 하는 말에 아마 한 70%, 60, 70% 정도만 소화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사실상은 60, 70% 정도만 소화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기본 강의는 우리가 보통 2번 듣잖아요. 그 2번 듣다 보면 그때 2번째 들을 때는 100%가 다 들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용어가 좀 아니까.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내가 지금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저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용어만 좀 익숙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거고요. 책에다가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 책에다가 볼펜 긋지 마세요. 지금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볼펜은 지금 열심히 그어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왜 그었지 생각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내용은 연필로 그으세요. 연필로 그으시고, 공부가 좀 되면 그때 볼펜이나 형광펜을 칠하십시오. 지금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지금 일단 연필로 해서 지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란 말이죠. 처음 하신 분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책도 여러분 보기가 좋아야 돼요. 이왕이면. 왜냐면 딱 봤을 때 한눈에 중요한 게 딱 들어와야 되지,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면 남들보다 공부가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책도 일단 연필로 그으셨다가 나중에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칠하십시오. 교재가 지금 못 나왔는데, 오늘은 어차피 교재를 안 나가요. 오늘은 첫날에 교재가 안 나가고, 교재가 월요일날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나오는데, 월요일날 하루 정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하루 정도는 아마 지금 나가는 유인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월요일날 오후쯤에는 나올 것 같아요, 교재가. 근데 기존 교재를 보신 분들은 책을 새로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굳이 새 책을 사야 된다, 나는 지저분한 거 추록하는 거 싫다라고 하면 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꼭 사야 됩니까?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추록을 나눠드릴 테니까 나눠드린 추록만 기존 교재자 잘 하시면은 새 교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새 교재는 최신 판례 있죠? 추가되는 최신 판례 추가시킨 거하고, 제 책에는 모든 기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는 국가직, 법원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직은 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출서문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서만 봐도 기출문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정 작업은 결국 뭐냐면 최신 판례 집어넣는 거하고 최근에 나온 기출 설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거의 다. 그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기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 책 갖고 오셔가지고 추록만 그냥 다 하십시오. 그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개관을 조금 하겠습니다. 개관을 하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형사소송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를 좀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형사소송이라는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 절차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제 하나의 사건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형이 나왔는지까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세계 30대 위인에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30대 위인은 이분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분 안 들어갔으면 우리나라 한 명도 없을 뻔했어. 영화도 나왔어요. 이분을 주제로 한 영화도 나왔고 이분이 시도 잘 써요. 가지고 시에 당선이 돼가지고 등재까지 했어요. 문단에. 뭐 그 시 제목이 시와 사랑 뭐 이렇게 제가 제목도 할 정도인데 그림도 잘 그려요. 그림도 잘 그리고 요즘에는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성은 유 씨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유영철 아시죠? 세계 30대 위인 맞아요. 외국에서 세계 30대 살인마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명 들어갔는데 유영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아마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을 뻔했어요. 영화 나왔죠? 추격자 그죠? 유영철 주제로 나왔잖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시를 잘 써가지고요 문단에 등재한 것도 맞아요. 제목이 시와 사랑이라니까. 그림도 잘 그래요. 이 사람 검거했을 때 얘네 집에 가봤더니 그림 그려준 자기가 그린 거 액자로 만들고 올려놓고 막 그랬어요. 컴퓨터도 잘해요.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신분증 위조해 갖고 다녔어요. 컴퓨터로 위조해 갖고 다닐 정도고 요즘에는 토익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죠? 얘 사형수죠 지금. 토익 공부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토익 공부하고 있대요 지금요. 특이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 유영철 사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영철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영철을 여러분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 어떻게 동기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유영철.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유영철이가 여자들 많이 죽였죠. 근데 유영철이가 그 보도방이라고 있는데 이 보도방이라는 게 뭐냐면 술집에 아가씨 이렇게 대주는 데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주예요, 포주인데 이게 아가씨를 대주는 게가 노래방에 아가씨를 대주는 경우도 있고 술집에 대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전화를 하면 출장 마사지라고 그래가지고 마사지 하는 아가씨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그런 출장 마사지를 하는 업주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아가씨를 한 사람 보내달라고 해서 출장 마사지 하는 아가씨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이 아가씨가 죽은 거죠, 유영철 때문에. 근데 연락이 없다 보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실종 신고가 몇 차례 들어왔었어요. 경찰에서 조금 수상하게 생각한 거고 보도방에서도 자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가씨 보낼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스스로 돌고 있었어요. 지금요. 유영철이가 사람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근데 이 보도방 업주가 실종 신고를 해놨었는데 실종 신고를 했던 그 보도방 업주가 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라고 신고가 들어왔냐면 전에 내가 아가씨를 한 명 보냈었는데 그 아가씨가 실종됐는데 그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 전화번호로 어떤 남자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아가씨를 또 보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 그놈 좀 이상하다. 이놈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행을 한 거예요. 경찰이 그 아가씨를 보내고 미행을 한 다음에 가서 봤더니 그놈이 유영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철이를 체포했어요. 자, 유영철을 체포해놓고 유영철이를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면서 너 전에 아가씨를 한 명 불러달라고 해서 아가씨를 보냈었는데 그 아가씨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유영철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딱 댔죠. 나는 모른다. 왜 그 아가씨를 나한테 찾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영철이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집을 뒤져서 수색해서 물건을 압수하는 거죠. 그래서 유영철의 집을 전부 수색해서 압수를 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자 금발찌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 금발찌가 누구 거냐? 그 실종된 여자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철이는 자기는 그 여자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 금발찌가 유영철 집에서 나오니까 유영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영철을 추궁하니까 유영철이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였다라고 된 겁니다. 근데 유영철이가 그 다음부터 죽였다고 자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명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총 26명이었습니다. 죽였다고 한 게. 유영철이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죽였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죽였다. 그래서 9시 뉴스가 뭐였어요? 또 죽였답니다. 또 있답니다. 이게 9시 뉴스였어요. 이게 26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 당시.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도 뭐 난리 났지만 해외에서도요. 한국 도대체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26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고요. 자, 유영철이가 죽였다고는 하는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죽인 피해자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어디다 묻어놨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땅을 파보면 시체가 나와요. 자,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확인하는 걸 우리 형소법은 뭐라고 하냐면요. 확인해 본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본다. 귀로 들어본다. 손으로 만져본다. 입으로 맛을 봐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검증이라고 그래요. 검증. 현장 검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시체가 나와요. 그래서 유영철이가 범인 맞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현장 검증하는 확인 장면도 시험에 나오고, 그렇죠. 시험이란다. 현장 검증하는 장면도 TV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확인을 해보니까 유영철이가 범인이 맞아. 그래서 이제 유영철이를 처벌해야 되겠죠. 살인범으로. 자, 유영철이를 살인범으로 처벌하는 건 좋은데 처벌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범인이라고 확정을 짓고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죠. 뭘 거쳐야 될까요? 재판을 거쳐야죠. 재판을. 재판을 통해서 유죄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직은 유죄가 아닌 거예요. 법관이 딱 결정을 해줘야 돼요. 요건 유죄, 이건 무죄 이렇게 해줘야 유죄인 겁니다. 그래서 유영철이가 아무리 경찰이 유영철이를 살인범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재판을 하려면 재판하자고 해야 되죠. 판사한테 재판하자고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은요. 판사에게 재판하자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검사입니다. 검사.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판사한테 가서 재판하자고 할 수 있어요. 경찰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범인을 잡아서 수사를 하고 나면 판사한테 직접 못 가니까 이 사건을 누구한테 보내요? 네, 검사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반드시 검사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송치라고 그래요. 송치. 이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보낸다 이렇게죠. 그래서 송치를 합니다. 그럼 사건을 유영철 사건을 경찰이 다 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한테 싹 보내요. 그러면 검사는 무조건 재판하자고 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유영철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경찰의 생각이고요. 검사는 자기들이 확인을 또 해본다고요. 확인을 해봐서 내가 봐서 이게 범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범인 맞네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그런 거 많이 보죠. 뭐 경찰에서 누구를 범인으로 잡아서 수사해봤더니 범인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수사해보니까 범인이 아니더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송치를 하고 나면 검사가 꼭 수사를 다시 해봐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검사가 정말 유영철이가 살인범이 맞는지. 그래서 증거물도 다 찾아보고 유영철이를 불러서 다시 조사도 해봅니다.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 했다는 증거물 있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이 유영철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경찰에서는 얘가 26명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유영철이가 자백한 거예요. 근데 유영철이가 지가 죽였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거를 검사한테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26명 중에
21명만 유영철이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5명은 유영철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5명은 실질적으로 유영철이가 죽인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5명은 유영철이 죽인 게 아니네 라고 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유영철이 자백했어요. 26명 저거. 경찰이 유영철이한테 뭐 추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문한 것도 아니에요. 유영철이가 스스로 지가 2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었는데 검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범인도 아닌 걸 유영철이가 자백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찰 가보시면 알아요. 경찰 가보시면 살인사건이 터졌어요. 살인사건이 터졌는데 유영철처럼 연쇄살인범이 잡혔다고 쳐보세요. 연쇄살인범이 지금 잡혔어. 우리 옆에 경찰서에서. 근데 나도 살인사건 하나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 범인을 몰라.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경찰서에서 연쇄살인범을 잡았대.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려 볼까요? 내 살인사건의 범인. 혹시 이 사건도 이놈이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연쇄살인범이 잡히면요, 살인사건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혹시 얘가 죽이지 않았나 해서 다 확인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영철이가 잡히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경찰서에서 살인사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다 들고 간 거예요. 유영철이한테. 이것도 네가 죽였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영철이가 콜 그런 거야. 콜 다 갖고 와. 이것도 내가 했어. 이거. 콜 이렇게 다 돼버린 거야. 유영철이가 왜 콜을 했을까요? 지가 안 죽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영철이는 26명을 죽이든 21명을 죽이든 나중에 재판 결과는 뭐로 나올까요? 사형입니다. 21명이면 뭐 사형이 아니고 26명이면 사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얘는 어쨌든 이 정도 죽였으면요, 21명을 죽이든 26명을 죽이든 다 사형이에요. 그럼 어차피 죽을 몸이죠. 자기도 자기는 알아요. 나 어차피 죽을 몸인데 26명과 21명의 차이는 있죠. 21명인데 26명이 되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세계 30대 위인이 들어갔잖아. 그죠? 뭐도 나왔어? 영화도 나왔잖아. 고등학생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 들어간다니까? 그럼 뭐 유영철이를 사랑하는 뭐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정신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쨌든 유영철이가 자기가 죽였다는 사람 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유영철이가 대단한 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유영철이는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죽이지 않은 것도 다 죽였다고 해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죽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렇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26명 사건을 수사를 해봤더니 21명은 유영철이가 죽였지만 5명은 안 죽였습니다. 자, 검사는 재판하자고 한다고 그랬죠. 판사한테. 재판하자고 할 때 이 26명 사건을 다 가지고 들어갈까요? 자기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21명 사건만 갖고 재판하자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 5명 사건은 자기가 봐도 범인이 아닌데 판사한테 재판하자고 하면 그건 검사가 바보죠. 그럼 이거는 재판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검사는 뭐만 재판하자고 그래요? 자기가 봐도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봐도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재판합시다 라고 합니다. 재판하자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 우리 재판을 소송이라고 하죠. 소송입니다. 소송. 근데 이 소송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 하나 소송을 합시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소송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소라고 그래요. 기소. 기자가 기상할 때 기자예요. 일어날 기. 그러니까 없던 소송을 일으킵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소송을 일으켜요. 이 부분은 재판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소. 이렇게 해요. 알겠죠? 기소. 그러면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이 열리는데 우리가 재판을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재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판이라고 불러요. 공판. 이렇게. 공판이 열린다 그럽니다. 왜 공판이라고 하냐면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재판은 공개할까요? 비공개할까요? 공개합니다. 공개하니까 비공개 재판이 아니라 공개 재판이에요. 그래서 공판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합니까? 국가가 판단합니까? 이건 공적인 기관이 판단하는 거지 개인의 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죠? 공적인 기관이 판단을 해준다. 국가에서 판단해 준 거다. 그래서 공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공판이라는 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공판이 쫙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공판. 그러면 이런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요 5명 있죠, 5명. 이 5명 부분은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이다,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검사가 판단해서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재판합시다라고 하는 건 기소라고 하는 거고, 검사가 수사를 해봤더니 죄가 안 돼요. 이건 재판할 필요도 없어. 끝내자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할까요?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기소 이렇게 표현해요. 불기소.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이런 개념을 하나 좀 잡아보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고 나면요,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분류를 해요. 기소할 사건과 불기소할 사건, 이게 구분한단 말이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묶어서 뭐를 하고 기소를 하고,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묶어서 뭐를 하고 불기소를 끝내버려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검사는 수사를 하고 나면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근데 재판이 열리는 건 뭐만 열려요? 기소하는 것만 열리는 거예요. 기소하는 것만. 자, 그러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열려요. 그럼 판사가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쭉 하고 나면 결론을 내죠. 이 판사가 재판한 결론을 뭐라고 부를까요? 판결이라고 그래요. 재판의 결론, 이렇게 해서 판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판의 결론. 어제 여러분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동학대한 그 계모 뭐 해가지고 뭐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나왔는데 뭐 징역 10년이다 막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이 너무 낮다 막 난리 나죠 지금. 왜 이렇게 뭐 솜방망이 처벌을 하냐, 뭐 중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해놓고 10년 때리니까, 아니 판사가 틀림없이 그러는 거야. 중형의 처함이 마땅하다? 10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중형의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한 무기징역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10년. 이게 중형인가? 근데 법원은 그걸 중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단체는 뭐라고 그래? 그게 무슨 중형이냐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재판의 결론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판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판결. 근데 이 판결을 여러분 어제 발표가 났죠. 어제 발표가 났지만 이 결론은 언제 났을까요? 법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놨겠지. 결론을 내놓고 그걸 어제 알려준 것뿐이지. 그럼 이미 어제 판결을 결론을 알려줬지만 이미 그 전날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이걸 징역 몇 년 때릴까? 10년 때리십시다 라고 합의를 받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10년이면 너무 낮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 사람이 뭐가 10년이 낮아 임마, 10년 정도 중형이야.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10년 맞아 자식아, 중형이야. 그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어제 결론을 딱 내리고 나니까 막 국민들이 형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그러겠죠. 보세요, 제가 형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런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 이렇게 그 전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그거를 다음날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법관들이 낸 결론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판결이라고 표현해요. 결론은 판결. 근데 그걸 어제 알려줬죠. 알려주는 건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선고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것은 결론이고, 선고라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알려주는 행위. 이렇게. 우리가 공고한다고 그러잖아. 경찰청에서 채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한다라고 할 때 그 공고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법관은 재판할 때는 선고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경찰청에서 결정해 놓은 안이 있죠. 몇 명을 뽑겠다 뭐 이렇게 안은 우리 법관 재판에서 뭐라고 그래요? 판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판결이라는 건 결론이고 알려주는 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공판을 열게 되면 결론을 내서 그거를 알려줘요. 검사나 피고인한테 이렇게. 자,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판결을 선고하는데 유영철 사건을 요 21명 사건을 가지고 재판했을 거 아니에요. 21명 사건을 법원이 쭉 재판을 해봐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명 부분은 유영철이가 죽인 건 맞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 요거는 유영철이가 죽인 것이 아니다가 나왔습니다. 유영철이가 죽인 게 아니면 뭐로 나올까요? 무죄가 나오죠. 무죄.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자, 검사는 21명을 유영철이가 죽였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생각해 보니까,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그 중에 20명 부분은 유영철이가 죽인 게 맞는데 한 명은 유영철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법원이 한 명 부분은 무죄를 때렸습니다. 이거 유영철이가 죽인 거 아니야. 이건 유영철이가 범인이 아니야. 라고 해서 무죄 딱 때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유영철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검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누가 죽인 거냐면, 여러분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봤죠? 잘 모르나요? 그러면
아니, 왜 자꾸 김길태가 나와? 김길태 말고 정남규라고 아세요? 정남규. 모르시죠? 네, 정남규가 어떤 놈이냐면요. 33명을 죽이려고 했던 놈입니다. 33명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20명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인 건 13명을 죽였습니다. 자, 실제로 죽이려고 한 사람 수는 누구보다 많아요. 유영철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요, 유영철이는 약한 여자들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여자들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 정남규는요, 그런 거 없어요. 길 가다가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제가 세방마로 때려고 죽이는 애예요. 이게 더 무서운 놈이에요, 사실은요. 33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때리다 보니까 산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죽인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돼요. 13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흉악한 놈은 누가 더 흉악합니까? 이 정남규가 더 흉악한 놈이에요. 유영철이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만 데려가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얘가 유영철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경찰 되려고 하는 남자분들하고 붙으면 얘가 죽을지도 몰라, 유영철이 얘가. 그죠? 솔직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나가다가 그냥 근데 특히 비 오는 날. 그래서 서남부 연쇄가 터져가지고요. 저녁에 비 오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게 막 터졌을 때.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공포영화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에 저벅저벅 누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와서 세방바로 때리고 와버려요. 알겠죠? 이게 이 사건이 이게. 근데 이 정남규가 33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죽었고 20명이 살았어요. 그래도 죽인 게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엄청난 놈이에요, 이놈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 유영철이는 잘 아는데 어찌 보면 얘가 더 유명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정남규를 몰라. 때를 잘못 탔어요. 시기를 잘못 탔습니다. 먼저 뭐가 터졌냐면 유영철 사건이 먼저 터진 거야. 알겠죠? 유영철 사건이 먼저 터지고 국민들이 막 26명 죽였대 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정남규가 잡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이려고 했다가 산 사람은 관심이 없죠? 우린 뭐만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몇 명이? 죽었냐만 관심이 있거든. 몇 명 죽었대? 13명. 13명? 에이, 그 정도 갖고 뭐, 이렇게. 26명도 있었었는데, 그러시죠?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래서 13명 죽인 놈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이거 난리 났어요. 사실 우리 경찰에서는요. 대단한 놈이었잖아요, 이놈이요. 이놈은 형 받고 뭐 나왔을까요, 이것도? 13명 죽이면 살겠습니까? 이것도 사형 나왔어요. 정남규도 사형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얘 죽었어요. 유영철이는 안 죽었죠. 얘는 죽었습니다. 왜 얘는 벌써 죽여버렸을까? 자살했어요, 자살. 우리 국가에서 죽인 건 아니고 똑같이 사형을 때렸는데 얘는 자살. 교도소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여러분이 정남규라고 생각해보세요. 열 안 받겠는지. 내가 죽인 것도 사람 수도 33명에다가 정남규, 유영철처럼 뭐 여자들 불렀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세계 30대 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명확하게 이쪽 면만 따져본다면 내가 훨씬 유영철보다는 더 난 놈인데 유영철이는 세계 30대 위인에 넣어주더니 나는 무시를 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잖아. 그죠? 더더군다나 더 열받은 거는 유영철이는 영화도 만들어주는데 나에 대해서는 영화는 무슨 영화, 이름도 몰라 국민들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엄청, 열 안 받겠어요? 열 받는다니까? 엄청 열 받았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물론 열 받아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도관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교도관들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교도관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정남규가 죽은 거 아냐라고 하니까 교도관들이 본인 스스로가 사형 선고된 다음부터요. 죽는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벌벌 떨었대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 공포감 때문에 그냥 미리 죽어버렸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는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공포감, 불안감 있잖아요. 그걸 못 참다 보니까 그냥 미리 죽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웃긴 놈이에요. 그죠? 사람들 그렇게 죽여놓고 지 죽는 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데. 근데 원래 이렇게 살인범들이나 이놈들이 뭐 대단한 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놈들이에요. 근데 얘가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유영철이가 죽인 사건은 뭐밖에 없다. 요 20명 부분이다. 그런데 검사는 이걸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유영철이가 안 죽인 거냐라고 검사는 따졌어요.
그래서 재판 다시 합시다 했습니다. 재판 다시 합시다. 여러분, 우리 재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삼시세판 이런 말 하잖아요. 3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선고됐어도요, 재판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재판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잘 생각해 보면, 자, 유형설 유죄 나니까 형은 뭐 나왔을까요? 사형이 나왔어요. 다행히 사형입니다, 이거. 그럼 유형처리가 사형이 선고됐어요. 사형 판결이 선고됐는데 바로 죽여요, 안 죽여요? 바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재판은 또 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럼 재판을 또 하게 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다, 안 바뀔 수 있다?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지금은 사형이 나왔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여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심에서 사형 나온 놈이 2심에 가서 두 번째 재판에서 사형이 바뀐 놈이 하나 있죠. 김길태입니다. 여러분, 김길태가 1심에서는 사형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김길태 사형수 아닙니다. 김길태는 형이 뭐로 바뀌었냐면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재판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재판에서는 사형 판결이 선고가 됐지만 김길태가 재판 다시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그때는 그걸 무기징역으로 바꿔줬어요. 그렇다면 김길태는 사형 선고가 됐지만 1심 사형 선고 됐을 때 죽여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죠. 2심에서 뭐로 바뀌었는데?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재판이 선고가 됐다고 해서요, 바로 집행을 못해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고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건 하나 아셔야 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고된 판결은 바뀔 수도 있다요. 그러니까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 집행을 할까요? 확정이 됐을 때. 더 이상은 이제 안 바뀐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만 그때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왜? 재판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만 돼요. 어제 여러분 그 아동학대 나온 거 징역 10년 떨어졌죠? 징역 10년 판결이 선고된 거예요, 어제.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징역 10년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그거 선고되고 나서 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소하겠다. 재판 다시 해달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검사가 재판 다시 해달라고 재판 다시 열리면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10년이라 몇 년으로? 15년, 뭐 20년 이렇게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10년을 집행하면 안 돼. 바뀔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거야. 몇 년으로 확정이 되는지. 기다렸다가 확정되면 그때 집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사형 선고가 됐지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봅니다. 자, 근데 여전히 재판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라고 됐어요. 그래서 재판이 또 열렸습니다. 공판이 또 열린 거야.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재판이 다시 열려면 재판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결론이 또 나오겠죠. 자, 이때 나온 결론을 뭐라고 한다? 판결. 결론을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선고. 그래서 판결이 또 선고됐습니다. 결론 똑같이 나왔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야, 20명은 유형철이가 죽였고 사형, 한 명은 유형철이가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여요, 못 죽여요? 아직도 못 죽여요. 왜? 한 번 또 남았어. 또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이때도 집행을 못합니다. 재판 또 했어요. 역시 뭐가 나올까요? 판결이 나오고 선고가 됩니다. 결론 똑같이 났습니다. 자, 역시 세 번 재판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로 나왔어요? 사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유이망철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재판 몇 번밖에 못해요? 3번 해요. 3번 다 해버렸어.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럼 이걸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판결이 드디어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 말이죠.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없게 되는 걸 확정이라고 돼요. 그럼 어차피 유형철이 이제 뭘로 확정된 거예요? 사형이에요, 이제 무조건.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사형으로 확정됐으니까 집행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확정이 되면 드디어 뭘 한다?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합니다.
자, 그럼 유형 처리는 사형으로 확정이 됐어요. 지금요. 세 번 재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유형 처리? 뭐 공부한다고 그러죠, 지금? 토익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형 처리 안 죽었네? 죽은 사람이 토익 공부를 합니까? 안 죽었다는 얘기네? 왜 유형 처리가 아직까지 안 죽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이라는 건요, 형사소송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를 정한 게 우리 형사소송이에요. 근데 이 형사소송에는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재판은 어떻게 하고 이걸 정해놓은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을 집행하는 것도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처리 사형 집행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형 집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걸 정해놓은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에는 예를 들어서 뭐 판결한다. 판결은 이렇게 해라. 재판한다. 재판은 이렇게 해라. 수사를 한다. 수사는 이렇게 해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절차가. 근데 요 집행도 우리 형사소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을 집행할 때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형을 집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명해야 돼요. 야, 걔 죽여.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형 판결 확정되고 나면 법무부 장관이 얘 죽여라고 명령을 하면 그때 죽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사형 명령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유형처리 6개월이 아니라 6년도 더 지났죠. 왜 안 죽일까요? 법무부 장관들이 사형 명령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법무부 장관이 사형 명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법무부 장관들이 사형 명령을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있죠.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라고 하냐면요. 사형이라는 게 법에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형이 없는 나라 이렇게 간주해요, 우리나라를.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맨날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사형 문제가 나오면 막 싸우죠.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 사형제도 존치해야 된다. 찬반을 계속 찬반론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지금 확실하게 무쇠가 하면 사형을 없애든 하든 말 텐데 계속 찬반 양론이 계속 싸우고만 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차마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사형 명령을 했다가 나중에 사형제도 잘못된 거야 이래버리면요. 그거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이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장관님 6개월 됐으니까 사형 명령 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음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난 몰라. 이렇게 가버려요. 명령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들이 사형 명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죽고 있어요. 유형처리가.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아침에 와가지고 사형 그래버리면 바로 죽어요. 5일 안에 죽게 돼 있어요. 5일 안에. 명령만 나오면 5일 안에 집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굉장히 흉악한 사건 터지면요. 가장 열광을 하면서 막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왜 저런 놈이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나.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두순 사건, 오원춘이죠. 오원춘 사건, 김길태 사건, 이런 거 터지잖아요. 그럼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을 제일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이 제일 욕해요. 저런 놈들이 태어나가지고 왜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 그래요. 왜? 지 죽을까봐. 왜냐면 오원춘 사건 딱 터지면요. 국민들의 여론이 갑자기 뭘로 돌아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막 그러고 사형을 시켜라! 막 이렇게 하다가 얘 왜 안 죽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죽여야 되나? 야 죽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람들 사형시키란 말 한마디도 안 하죠. 국민들도 관심이 없어요. 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근데 오원춘 사건가 딱 터져버리면 갑자기 사형 쪽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유형철 왜 아직도 안 죽었나? 왜 안 죽이냐? 하고 또 데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에이 죽여라. 이렇게 돼버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흉악범 터지면 사형수들이 제일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안전한 치안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형수들이에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시끄럽지 않은, 조용해야
사형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뭐 사건 터지면요 제일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을까봐. 자, 이게 우리 형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 자, 형사소송 절차를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형사소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세 단계로. 자, 일단 처음에 유영철의 사건과 관련돼서 보도방업조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쭉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범인을 잡게 되면 그 범인을 누구한테 보내요? 네, 검사한테 보냅니다. 검사한테 보내면 또 검사가 뭘 해요? 수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죠. 기소다? 불기소다. 결론을 냅니다. 그럼 요 기소를 하기 전까지, 이 기소를 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무슨 절차라고 하냐면 수사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 절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소송에서의 수사 절차다. 여기까지는 수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고 나서 기소를 딱 했어요. 기소를 하고 나면 이제 뭐가 열려요? 공판이 열리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판 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판 절차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공판이라는 절차가 쭉 열리게 됩니다. 근데 공판이라는 절차가 쭉 열리게 되면 법원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재판 다시 해달라고 하면 또 재판하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되고 또 재판 다시 해달라고 하면 또 재판하고, 그 다음에 또 판결이 선고되고 이렇게 갑니다. 자, 더 이상 재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재판할 수 없어서 이 판결의 내용이 더 이상 바꿀 수 없게 된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 확정이 되면요 재판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될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판이다 이렇게 하나요. 공판이다. 공판은 그래서 기소가 돼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를 우리가 공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공판입니다. 그럼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예, 집행 절차가 남는 거예요. 집행 절차. 그래서 형사소송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알겠죠? 세 단계로 나눠져요. 수사, 공판, 집행. 자,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집행 파트에서는 나오면 한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집행 파트에서는 나오면 한 문제 나오고요.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안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교정직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정직 같은 경우나 법원직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거기는 가능하면 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수사와 공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요 수사하고 공판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경찰 시험의 특징은요. 수사반, 공판반이에요. 경찰 시험의 특징은. 국가직이나 법원직은 수사 문제가 조금 줄어요. 그 문제가 이 공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직은 뭐 10문제 대 10문제라고 하면 국가직이나 법원직은 한 대여섯 문제 중에 13, 14문제 이렇게 가요. 그 비율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배운 내용은 똑같아요. 다르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배우는데 어디서 시험이 조금 더 나오냐, 몇 문제가 더 나오냐 이제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똑같이 하셔야 돼. 똑같이 하되 경찰은 수사에서 문제를 조금 더 낸다. 알겠죠?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파트는 뭐예요? 수사와 공판이에요. 수사와 공판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제가 지금 형사소송 절차를 간단히 개관을 해드렸는데 이 형사소송 절차는 머릿속에 일단 좀 대충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아, 대충 이렇게라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배우는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가지를 친다고 조금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대충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 내용 저 지우지 마시고요. 저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